자, 데일리인트 시간인데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볼 텐데 딱 화면 나오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자,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수트가 아주 이야, 멋집니다. 캐주얼도 잘 어울리시고. 네. 왜 항상 근데 무표정이신 거예요? 뭐 저는 금융권에 일하는 PB니까요. 네.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관리.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트를 입고 뭐 어울린다는 건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고 이야, 있습니다. 디폴트로. 네. 이야, 멋있으십니다. 오늘 뭐 강의하셨다고. 아, 예. 그 기업은행 금융그룹 쪽 기흥연수원 쪽에서 명사 특강을 좀 요청받아가지고 오, 명사가 아닌데 오라 그러더라고요. 명사죠. 아니요. 인플루언서죠. 인플루언서. 슈퍼 아닙니다. 명사. 그래서 명사가 아닌데 가서 하여튼 뭐 불러주셔가지고 재밌게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고 여의도에 5시쯤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그 내용들은 좀 이렇게 급하게 만드느라 많이 좀 오늘 하루만 좀 많이 빈약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감안해 주셔서 이렇게 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은 좀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너무 빈약해요. GH님께서 그 정도 수트빨이면 미연 씨 만나도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동향부터 먼저 가볼까요? 네, 코스피는 한 3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이제 1시간 늦게 개장한 증시가 개장 초반은 코스피도 소폭 상승했고 코스닥도 강보합권 형성하면서 대체로 강세 출발을 보이긴 했습니다. 이제 에너지 가격 하락 효과 때문에 전일 미국의 PPI 호조에 따른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관계 개선 기대감 등이 오전에 반영되면서 일단 개장 초반은 강세 요인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미리 하루 이틀 좀 많이 오른 편이 좀 보였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미중 정상회담은 뭐 15일로 일단 개최된다 16일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이미 된 거라서 크게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요. 먼저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은 PPI 추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확연하게 좀 PPI도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안정화되고 있죠. 그래서 CPI도 최근에 빠지고 있고 앞으로 더 빠질 걸로 보이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섹터별로는 시장 방향성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상승 섹터나 하락 섹터의 수가 대체로 아침분은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섹터가 오늘 특히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고객 예탁금 유입이 또 둔화되면서 개인 수급도 약화되고 있고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주도하고 있고 코스닥은 이틀 연속 2% 가까운 큰 폭 상승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숨고르기가 있었습니다. 기업 실적 시즌도 일단락됐기 때문에 특정 테마 중심으로 개별 이슈 중심의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암호화폐 시장 강세라든지 주류 온라인 거래 검토 소식 이런 것들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고객 예탁급 유입 둔화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사 보니까 42조에서 44조로 뭐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큰 의미는 없죠. 아. 최근에 상반기에는 뭐 작년에도 올랐을 때 고객 예탁금이 거의 80조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40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과거 대비 절반 정도의 고객 예탁금이라서 물론 이제 몇 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뭐가 있죠? 공모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돈도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들 공모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공모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영향이 좀 있다 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2,480포인트 선에서 제한적인 등락이 반복됐고 오전에는 2,472포인트까지 하락세가 보이기도 했지만 외국인들 현선물 순매수 유입에 보합권이 유지가 됐고요. 다소 가파르게 하락했던 달러 인덱스나 미국채 금리도 반등하면서 시장 증시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오늘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오늘 저도 낮에 굉장히 바쁜 통에 이제 여러 가지를 좀 SNS를 봤는데 좀 사실 좀 아쉽습니다. 뭐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미중 정상이 만나서 좋은 이야기가 좀 이끌어냈으면 했는데 그러니까요.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이게 블룸버그 통신에서 본 미중 정상회담의 딱 분위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죠? Just one word. 아직까지 보도가 no surprise죠. 서프라이즈가 없고 한 가지 그게 있어요. 독재자라는 단어. 이거 하나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이야기 잘 됐다 이런 이야기들 아주 표면적인 이야기고 실제 시진핑 뭐 이렇게 등 뒤에서 갑자기 뭐 바이든이 독재자라고 그래. 물론 이제 질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고는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래서 요거 기자가 딱 질문할 때 네. 블링컨이 바이든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기자가 아직도 회담 뒤에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나오니까 블링컨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막 불안한 거예요. 바이든이 독재자죠. 이랬더니만 머리를 잡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이 미중 정상회담은 단기적인 좀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코스피 전기전자 중심으로 순매수 기조가 계속됐고 특히 삼성전자 집중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전체 순매수 규모와 비슷하게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도 매수했고 그 외에는 매도 그리고 최근 운수장비 업종은 기관 외국인 양주체 모두 사고 있죠. 뭐 특히 이제 뭐 운수장비 쪽은 자동차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오늘도 굉장히 괜찮았고 부품주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제가 마감 시각 때 자동차 섹터를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제외를 하겠지만 아무튼 오늘 기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괜찮았고 부품주들도 조금은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의료정밀기기나 유통, 게임 등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는 뭐 2차 전지나 소프트웨어, 반도체 업종은 조금 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음식료와 화학, 철강, 서비스 제외한 나머지를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와 기계 장비 외에는 매도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에 보니까 1,300원대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업종별로는 한국전력 중심으로 전기가스업 강세였고요. 섬유호복 같은 경우는 태평양 물산이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이 섬유호복이 상한가 들어간 건 이례적으로 좀 최근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OEM도 최근에 좀 들썩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겠고. 태평양 물산은 거기 총선 관련주죠. 뭐 그런 그런 식으로 한시. 볼 수 있습니다. 뭐 네. 지금 법무부 그 부분하고 좀 네.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있는데 아무튼 뭐 그것 빼고라도 최근에 의료 OEM은 또 나쁘지 않았어요. 들썩이는 부분도 좀 일부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철강 금속은 가장 부진했고요. 이번 주 부각됐던 인터넷주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최상위권에 있는 기아 같은 경우도 3%대 정도 올라오면서 좀 자동차 섹터 조금 들썩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업종별로는 게임주 강세 영향에 디지털 컨텐츠 상승했죠. 이번에 이제 게임 관련된 이번에 이슈가 있죠. 모멘텀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지스탄과 이쪽에서 또 뭐 제품 나오니까 신작이 나오니까 그런 의미도 받았고 반도체나 IT 하드웨어도 강세였고요. 반면 일반 전기전자와 소프트웨어는 약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총선 다가오니까 정치 테마주 이런 게 몇 개 일부 관심 받네요. 같은데 찾아봤어요. 근데 이번에 또 진짜 황당한 게 태평양 물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디 사회이사가 같은 뭐 청주한 씨라고 상한가 이건 뭡니까 이거? 그 정치 테마주가 대부분 그렇게 엮이긴 해요. 네. 아이고. 펀더멘털은 아니죠 사실. 청주한 씨가 얼마나 많은데.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자, HBM 쪽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칩 최초 공개 속에 한국 기업 수혜 전망 등의 HBM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뭐 어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AI 반도체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마감 시장 때 제가 한번 말씀을 어제도 드렸던 기억이 네. 나는데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그나이트 컨퍼런스에서 자체 개발한 AI GPU 마이아 100이라는 걸 냈고요. 거기다가 고성능 컴퓨터 작업용 CPU 코발트 100도 이제 선보였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더 많이 발표를 막 한 거예요. 그 마이아 100은 엔비디아의 GPU와 유사한 형태의 AI 반도체고 생성형 AI 기본 기술인 대규모 언어 모델 그 LLM이라고 하는데 이걸 훈련하고 실행하는 데이터 센터 서버 구동을 위해서 설계된 것인데 결국은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자체 자구책이겠죠. 근데 성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CNBC 등 주요 외신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마이아 100이 엔비디아의 GPU 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호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생성형 AI 훈련에 필요한 AI 칩 시장이 엔비디아가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고 또 비싸죠. 낮은 전력을 또 이용하도록 설계된 GPU 코발트 100도 공개되면서 이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든 CPU인데 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더욱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내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고요. 일단 비용을 줄이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재화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자체 개발 경쟁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빅테크 쪽도 대부분 AI 반도체 자체 개발 경쟁이 굉장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고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역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HBM 등의 메모리 반도체도 함께 장착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호재가 아니냐라고 일부 이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업체들이 결국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파운드리 쪽으로 뭔가 제품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글로벌 파운드리 2위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빅테크 AI 반도체 생산 수출을 따내면서 뭐 TSMC를 좀 추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송명석 연구원께서 이야기한 게 저는 좀 와닿는데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환경은 오히려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독주하면서 경쟁자가 없이 엔비디아가 쭉
독주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이 관련된 HBM 관련 쪽은 워낙 이제 그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그 회사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엔비디아가 어떻게 만들까요? 가장 고사양에 맞춰서 만들 수밖에 없죠. 요구되는 사양 중에 가장 고사양에 맞춰서 만들어서 내고 범용으로 이제 쓸 수 있도록 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필요 없는 고사양을 다른 데서는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HBM이나 이쪽의 수요가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일 텐데 각 회사들이 너무 비싸고 수요도 안 되니까 자체 개발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뭐 고사양의 어떤 최고 사양의 100이라는 성능이 있다면 다른 데는 한 60, 70 정도면 자체 플랫폼에서 필요한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네네. 얘기죠. 뭐 그러면 어떤 그 비용도 줄이고 그 자체 개발을 자꾸 요구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 개발과 관련된 고객사는 많아질 수 있는데 뭐 100이라는 성능을 낼 필요가 없는 거니까 낮아지는 성능을 만들어주게 되고 가격 마진도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결국은 HBM의 플러스 요인이 정말 되는 건가는 조금 정말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와닿는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 좋은 것은 오히려 엔비디아가 완전히 독점적으로 계속 치고 나가는 게 오히려 뭐 고사양에 맞춰서 뭔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견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외에 그러면 자체 AR 반도체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악재인가?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도 악재일 수 있고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이 악재인가 바라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온 디맨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디바이스 쪽에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다. 왜냐면은 AI나 챗GPT가 되려면 우리가 뭐 스마트폰에도 그런 기능이 들어가면 온 디바이스 AI 디맨드가 커지면서 덴서티 밀도가 커지는 거죠.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5개밖에 안 넣었다면 그게 뭐 10개, 20개로 덴서티가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관련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요구가 상당히 많아지니까 메모리 쪽이 좋아질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그것을 메이크업 할 수 있다. 뭐 그것도 충분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어쨌든 변수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방향은 일단은 굉장히 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 더군다나 SK그룹의 IT 계열사도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자회사인 사피온이 이제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인 X330을 공개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무튼 굉장히 좀 다양하게 AI 반도체가 자체 설계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좀 뭔가 나오는 흐름이 될 거고 당분간은 그래도 엔비디아 쪽에 의존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자기네들 내재화 쪽으로 좀 더 무게감을 실어 나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BK테크 인사이트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의견을 냈는데 코멘트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반도체 내재화를 발표할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내재화를 하는 걸 발표했다. 이렇게 의미를 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발표된 것은 마이아 100이라는 AI 가속기, 그다음에 코발트라는 코발트 100이라는 CPU 두 종류, 사실상 세 종류인데 DPU라는 네트워크 연산 전용 반도체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에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크게 CPU, 그다음에 GPU, AI 가속기, 그다음에 DPU로 구성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GPU를 제외하고 나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모든 라인업을 내재화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마이아 100 같은 경우는 특히 보면 칩 성능 자체는 H100과 유사했다. 엔비디아에. 그리고 다른 빅테크의 자체 칩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였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는 네트워크 성능 면에서는 H100을 능가하는 제품의 성능이 나왔다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근데 뭐 낮은 HBM 대역폭 때문에 실제 성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H100과 뒤처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했을 거냐 보면 마이아 100이 이미 GPT 성공 이전에 설계가 시작돼서 현재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가설을 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음 버전에는 상당히 파워풀한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엄브렐라 리서치 쪽에서 보여준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나온 장표인데요. 조금만 확대 좀 해주세요. 작아서 잘안 보이시는지 보여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왼쪽 거부터 봐요?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 파라미터와 이를 위해서 필요해지는 퍼포먼스 관련된 HBM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측 장표에는 볼 수 있는 게 A100, H100, H200도 나와 있지만 HBM2E, HBM3, HBM3E로 가는 구조로 함께 강조되고 있고요.
있는데요. 결국은 HBM 인트로덕션에서 뭐 GPU 관련된 부분에서 함께 발전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로 축에 있는 메모리 퍼포먼스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특히 이제 파라메터 증가와 함께 수반되는 퍼포먼스 증가가 돼야 되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서는 GPU와 HBM이 조합이 필수적인 요구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 칩을 개발을 하고 있겠지만은 뭐 NPU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거기도 HBM 탑재돼야 되니까 결국은 부족한 GPU의 학습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HBM이 필요하다. 이런 구조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결국 어쨌든 간에 파라메터의 증가와 수반되는 퍼포먼스가 증가해야 되니까 HBM 수는 급격하게 증가되고 계속적으로 성능 개선이 돼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AI가 고성능의 AI가 나올수록 파라미터가 증가하고 그럴수록 HBM 고성능이 계속 그렇죠. 더 많이 퍼포먼스가 또 필요하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이번 디램 사이클은 24년부터 26년까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결국은 AI 드리븐 사이클이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그 디바이스 디맨드도 이제 온 AI 디바이스 관련된 부분도 같이 가는 건데요. 디램 매출 추이도 이렇게 26년까지 이제 상승 사이클을 갈 수 있다라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이건 아마 옴디아 자료를 IBK 투자증권에서 아마 리포트를 한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인데 최근에 보면은 11월 21일 상장 예정인 그 ETF가 있습니다. 네. AI 소부장 ETF인데요. 이게 21일 상장 예정인데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하고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ETF입니다. 그래서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셋 자산운용이 이렇게 운용을 하는데 주요 구성 종목들이 나와 있죠. 근데 역시 이 안에는 한미반도체가 제일 높네요. 역시. 예, 그래서 한미반도체 수급이 좀 고평가 영역에 있다고 말들은 많지만 역시 한미반도체 수급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받쳐줄 수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뭐 ISC나 이수페타시스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있는데 이제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셋 자산운용은 조금 한미반도체 이외에는 조금 다르게 편성되어 있죠. 종목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평가를 보시면서 보실 것 같은데요. 요거 21일에 상장이고 네. 22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요것도 움직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아무튼 뭐 뭔가 ETF가 있다면 자금이 들어갈 거니까 ETF 쪽에 가입하는 상품들 관련해서 네. 자금이 있으니까 수급은 뭐 이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탄탄해질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올라간다는 말은 안 해요. 이게 수급이 탄탄해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그 우리 이제 일부 이제 플랫폼 중에 선수촌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 상당히 좀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 플랫폼인데요. 예, 감사하게 오늘 좀 자료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은 24년 기준 포드 P 밸류와 EPS 그로스입니다. 이게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만든 자료이신 것 같은데 참 재밌어요.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 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해외 쪽에 배시라든지 디스코 이런 토와 이런 관련된 해외 쪽의 장비 업체들을 같이 평가를 해놓은 거거든요. 예. 가로축은 애뉴얼 EPS 그로스입니다. 전년비 EPS 그로스가 이제 플러스권에 있는 쪽이 있고 한미 반도체는 내년은 조금 역성장하는 걸로 오히려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입니다. 근데 밸류를 보면 PE 밸류는 위쪽으로 가면 높죠. 그죠? 그러니까 가로축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년에 EPS 그로스가 높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PE 밸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쪽으로 깔려 있는 회사들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디스코나 배시, 뭐 토와 이런 종목들이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또 에코프로 BM은 EPS 그로스는 높은데 이제 네. PE 밸류가 좀 높게 형성돼 있죠. 한미 반도체 보면 이렇게만 보면 상당히 한미 반도체가 조금은 그로스도 좀 낮으면서 밸류는 높게 형성돼 있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비싸다 이런 이야기도 일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 이건 25년입니다. 25년. 똑같은 표인데요. 25년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가 그래도 25년도에는 성장을 합니다. 다시 그리고 뭐 이오테크닉스나 베시, 토아가 뭐 좀 낮은 편에 있고 디스코도 조금 낮은 편에 있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역시 그로스가 성장되면서 밸류가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내려오는 그림이 보여지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25년 정도에는 조금 더 낮아지는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어떤 그 증권사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좀 높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배시라든지 디스코 같은 다른 장비 업체가 훨씬 더 밸류가 낮다. 한미 반도체 훨씬 높으니까 한미 반도체 너무 고밸류를 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쪽이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TC 본도가 앞으로 하이브리드 본드보다는 한 80% 정도 TC 본도가 갈 거고 하이브리드 본드는 가격적인 이유 때문에 한 20% 정도밖에 안 될 거니까 TC 본도가 한미 반도체 하면서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추가적인
뭐 매출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하이닉스로부터 추가적인 뭐 공시가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매출이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보면서 일부 증권사는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 93,000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좀 굉장히 그 목표 주가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할 필요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제일 좋은 이야기는 뭐냐면 소켓과 핀 관련된 종목이 급등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ISC라든지 그다음에 리노 공업 그다음에 TFE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 실적 시즌에서 사실 실적이 가장 양호했던 세그먼트 쪽은 소켓 쪽입니다. 특히 소켓. AI 서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뭐 NPU 등이 활성화되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 수요 대응을 위해서 과거보다 칩 종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스펙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결국 뭐죠? 테스트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 관련된 쪽에 관련된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TFE나 그다음에 뭐 ISC, 그다음에 TSE, 마이크로 컨텍솔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게 오늘 굉장히 반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에는 삼성전자의 서버 PC 부분의 DDR5 출하도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고 기존 모바일 중심의 D5에서는 진행하지 않았던 테스트가 서버용 D5에 추가가 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버닝 테스트와 같은 영역이 서버용 DDR5에서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 영역 관련 소켓 종류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리노고음이라 마이크로 컨텍솔이 이번에 3분기부터 실적을 굉장히 좋게 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 CLSL에서 리노고과 관련된 뭐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마침. 이렇게 보시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뉴스 now we see upside 이렇게 좀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 내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나왔고요. 삼성증권에서 리노공업 주가 관련된 급등 코멘트가 결국은 뭐냐면 온 디바이스 AI 수요 기대감이 주가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수요 성장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던 과정에서 지금은 우리가 말했던 AP 스펙 강화 필요하고 NPU 수요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마 리노공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뉴스가 될 것 같고 피오 그룹인 ISC와도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로 평가를 하면서 상당히 좀 소켓 관련된 쪽이 오늘 굉장히 증가했죠. 그 SK증권에서도 TFE 관련해서도 후공정 테스트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는 리포트를 오늘 SK증권에서 TFE도 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 HBM 그다음에 어드밴스 패키징 후공정 투자 확대되면서 TFE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고 결국 고객사별 핵심 벤더 구도도 내년부터는 TFE가 명확해질 것으로 평가를 하면서 SK증권에서도 TF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리포트를 오늘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아직 좀 계속 더 가겠죠? 내년도 반도체 평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고 일단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대형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숫자에 대한 확신은 강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으면서 아직은 약간 더 추세가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최보고님도 가장 탑픽은 탑 섹터는 반도체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반도체인데 문제는 이제 가격에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다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신중하게 대응하긴 해야겠죠. 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변동성이 크니까 가격 과열에 대한 경감은 저는 필요한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컨텐츠 쪽 가볼게요. 수익성 개선 전망 및 OTT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 기대감, 영상 컨텐츠 상승입니다. 네, 오늘 영상 컨텐츠 관련된 주식이 괜찮은데요. 첫 번째 먼저 사진을 띄워주시면 월트 디즈니 어제 이제 주가가 괜찮았거든요. 월트 디즈니 주가가 좋았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밸류 액트 캐피탈이 월트 디즈니 지분을 참여했다라고 발표가 나온 겁니다. 넬슨 펠츠라든지 뭐 단롭 이어서 뭐 디즈니 이사진 참여 의사를 밝힌 세 번째 행동주의 펀드고요. 뭐 디즈니 상당히 좀 좋지 못했죠. 그래서 뭐 주가도 그랬고 별로 안 좋았는데 디즈니 플러스도 요즘에 좀 썩 퍼포먼스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데 왜 그러냐 했더니 결국은 이제 현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비용 관리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익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미디어 사업뿐만 아니라 뭐 디즈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마파크나 굿즈나 소비재 사업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높게 평가해서 행동주의 펀드가 일단 들어갔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디즈니가 어제 주가가 좀 괜찮게 올라왔다는 것도 일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캡티브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과 컨텐츠 중앙의 편성 매출이
같이 감소하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편성 매출은 3분기 누적으로 마이너스 13% 그리고 방영 회차는 마이너스 24% 감소하고 컨텐츠 중앙의 방송 매출액도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20% 이어서 올해도 마이너스 10% 내외 감소가 예상된다 보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최근 방송 3사의 최근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CJ ENM 그다음에 JTBC 그다음에 SBS 등등 그다음에 TVN JTBC 등등의 방송 편수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 일부는 적자로 돌아섰죠. 그리고 주요 방송사의 드라마 편성 수도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다만 편성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오히려 반비례해서 성장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21년 대비 OTT 오리지널 등이 포함된 판매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762억 원으로 전년비 17%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였고요. 컨텐츠 중앙은 OTT 선판매 전략 강화를 통해서 올해 194억 원 흑자 전환, OPM 마진도 7%대까지 기록할 그 전망을 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주요 OTT 국내 MAU 추인데요. 이 보시면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부 OTT들은 확 이렇게 튀어오르는 모습도 일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OTT 쪽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또 가입자가 순증하면서 이슈가 됐었죠.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고요. 주요 OTT 한국 드라마 편성 추이인데 최근에 보면 넷플릭스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21년, 22년, 23년 보면 넷플릭스가 확연하게 올라오는 것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티빙도 최근에 나쁘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OTT 한국 드라마 편성 수가 일단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역설적으로 너무 많은 드라마가 제작됐기 때문이고 OTT에 선판매 가능한 작품들은 제한돼 있고 나머지는 어려운 광고 환경에 적자나는 작품들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결국 이런 흐름을 감안한다면 편성 수가 줄어드는 것은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실제 돈이 되는 드라마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드라마 혹은 더 비싼 드라마들이 제작 것으로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편성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악재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지는 국면을 볼 수 있겠고 결국 어려운 업황에서 이제 미디어 섹터에 반등을 기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OTT발 가격 인상이죠. 이를 통해서 OTT 업체들 광고 매출이 향후에 하나의 성장 모멘텀 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최근에 보면 그 상반기에는 역시 이제 파업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파업 이슈가 있었고 드라마 작가라든지 그 다음에 배우들도 다 파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데 이게 파업이 이제 오늘 마무리됐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진 보시면 미국 쪽에 이게 관련된 핍스 시즌 이쪽에 관련된 분기별 실적 추이고 그다음에 SLL 아메리카 이쪽의 분기별 실적 추이인데 대부분 파업 이후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회복되는 국면이죠. 적자폭도 줄어들고 있고 상당히 좀 회복되고 있고 매출액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기단을 보시면은 SLL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튀어오른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가 파업이 끝나면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컨텐츠 관련된 영상 제작사 쪽은 상당히 좀 좋은 국면으로 접어드는 국면으로 평가를 했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파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편성이 좀 줄어드는 게 오히려 퀄리티적인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드라마 컨텐츠는 조금 좀 믿음이 뒤통수로 하도 맞아가지고 그렇죠. 국내에서는 사실 노이즈가 워낙 많은 섹터 중에 하나라서 좋은 얘기 한 100번 나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근데 진짜 드라마 제작사 투자가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드라마 제작이 이제 흥행을 할 건지 어떤지는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그쵸. 그렇고요. 똑같이 열어봐야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로봇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 기대감 지속 등의 자율주행도 좋아하고 로봇 AI주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은 뭐 핵심이 자율주행이었던 것 같아요. 자율주행. 아침부터 자율주행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이 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총칙법 이게 지능형 로봇법인데 17일부터 시행되고 실외 로봇을 활용한 배달이나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이어서 이번에 지능형 로봇까지 시행되면서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 지위를 부여받아서 인도로 다니면서 배달 같은 일을 할 수 있죠. 이 가까운 배달은 충분히 이제는 막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는 것 같고요. 가까운 배달은 아마 좀 가능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서빙용 로봇이나 배달 로봇을 만드는 또 로봇 업체들도 좀 주목을 좀 하는 편이 좀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증기관은 운행구역 준수라든지 횡단보도 통행, 동적 안정성, 속도제, 원격 조작 등 16가지 항목을 평가를 거쳐서 로봇의 보행 면역격인 운행 안전 인증을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인 업체가 14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이것을
이것을 실제로 하겠다고 이제 낸 거고요. 그래서 이 중 두 개사가 연내 운행 안전 인증 신청을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차나 이동용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을 또 허용해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원격이나 원본 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플랫폼도 조성할 걸로 보이니까 아무튼 자율주행 쪽에서는 상당히 좀 가시적인 뭔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피론티어, 라이콤, 현대 오토에버, 뭐 라운피플 뭐 이런 쪽과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제 상당히 오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장 마감 후에 또 약 1,192억 정도의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하나의 이슈였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한 가지만 좀 가져와 봤는데 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피론티어예요. 피런티어. 전장용 장비 매출 추이인데 이게 이제 이지스 리서치라는 플랫폼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감사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상당히 좋죠. 예. 그리고 전장용 장비 매출이 올라가는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에 달할 정도로 이 피론티어 쪽의 전장용 장비 매출 추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25%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피론티어는 이 전장용 카메라 장비 사업부 매출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삼성전기나 LG이노텍에 모두 카메라 장비 공급 중에 있고 삼성전기에 들어가는 장비의 엔드 유저가 역시 테슬라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피론티어가 확실히 장비 매출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보인다는 점에서는 좀 뭐 관련주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 자율주행 중에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있으니까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와, 이 피런티어는 외국인 기관이 3일 동안 대량 매수 때려받고 있네요. 와, 뭔 일이 있나? 내가 모르는 피런티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는 짧게 한번 가볼까요? 네, 이건 뭐 좀 전에 그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주류 온라인 판매 관련된 해외 사례 검토 착수 소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나라셀라나 제주맥주, 국수나 보혜양주 등의 주류업, 에탄올, 테마가 이제 상승을 보였는데 글쎄요, 이게 뭐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안경이라든지 컨택트 렌즈 있죠. 그것도 온라인에서 안 되잖아요. 오. 안경점에서 반대를 당연히 하겠죠. 네. 매장에 와갖고 사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팔게 되면 안경점 매장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그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주류를 온라인 판매한다? 이거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예단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관련된 해외 사례를 검토하는 착수 소식에 주가가 올라왔지만 이 현실화 여부는 뭐 사실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뉴스 어떻게 되는지 계속 팔로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데일리인트 끝나면 이제 심층 인터뷰에서는 김원진 박사님 나오시기 때문에 계속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데일리인트 오늘 또 고생해주신 우리 수트남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